네,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로 퇴근길 라이브 문 열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말끔해지시는 부장님의 얼굴을 보고 있자 하니 우리 시장도 이렇게 악재를 이렇게 또 레이저 이렇게 지지면 이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흑자를 없애서 좀 시장이 빠지는 건가요? 아, 네. 적자를 없애야 되는데 흑자를 그렇죠. 없애셔가지고 적자를 없애야 되는데 흑자를 없애가지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네. 뭐 깊은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아 그래요? 예. 증권쟁이 개그네요. 흑자가 원래 약간 이게 거뭇거뭇한 뭐 그 양성불량이라고 네, 하죠. 네. 그거를. 뭐 그렇죠. 색소 침착과 네. 관련된 네. 부분인데요. 뭐 점하고는 좀 다르게 빼기가 되게 어려운 근데 건데 진짜 깨끗해지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몇 달 동안 계속 긴 대장정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다 초미남 되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뭐 저는 그냥 뭐 그 미용기기에 관련된 투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약간의 위해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몸소 실천해 본 거고 네, 보시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여부는.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 직접 스튜디오로 찾아오시면은 우리 또 박근영 부장님이 깨끗해진 얼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상대적으로 빠졌죠. 월요일서부터 계속 좀 줄줄 새는 듯한 네. 느낌 좀 받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팔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오버슈팅 또는 뭐 약간 조정이 나올 만한 듯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표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출이 됐고요. 뭐 약간 뭐 탐욕과 뭐 어떤 뭐 지표들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도 꽤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였다라고 저희도 기술적인 부분들은 보고 있었는데 역시 외국인들도 조금 이제 최근에 이제 물량을 좀 내면서 조정 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다만 조금 말씀만 드리면 최근에 EPS 조정치가 굉장히 높게 이제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굉장히 빠르게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역시 뭐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드는 폭이 좀 크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12월 포워드 기준에서 지금 EPS 상향이 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조정보다는 일정 수준의 조정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매수를 좀 해도 되는 조정으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추이는 뭐 6월, 7월 지나가면서 언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5.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면서 개장 때 2600이 일단 살짝 깨져서 시작했습니다. 2599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를 바로 했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수 출발하면서 다소 좀 대응을 하는 수급이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의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는 아침에 플러스권으로 일단 형성이 됐고요. 그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 약세에 따라서 코스피는 260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 등의 2차 전지 소재주와 그리고 개별 중소형주 장비주,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오전 한때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 외에도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해운과 미용기기, 원전, 드론 관련주들이 개별 테마 형식으로 강세가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개장 직후 한국의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 부분 관세청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수출은 전년비 5.3%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5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는 마이너스 16.1%로 이제 하락세였는데요. 이번 수출입 동향에서는 6월 달이 20일까지가 전년비 5.3% 플러스로 일단 증가했고요. 일평균 수출은 전년비 마이너스 2% 정도 감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적어도 수출 경기가 확실히 바닥을 지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게 5월 1일부터 뭐 20일까지 그리고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지표를 쭉 이제 각 시기별로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면 확실히 2023년 초기 들어서면서 바닥권을 확인하고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1일부터 20일까지의 각 월별의 수출 지표 YY 증가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보면은 확실히 개선세가 이제 보인다는 모습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출 경기는 확실히 좀 바닥을 좀 지나는 국면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이 선물 3천억 규모 매도세가 이루어지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양시장 현물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코스닥까지 하락 전환을 했고요. 중국의 부양안에 대한 실망감이 확실히 좀 시장에 있는 것 같고 파월의 발언 앞둔 경계에도 매물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운수 장비와 보험 제외한 대부분 업종을 매도를 보였고 2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코스피를 3일 연속 1,000억 원 이상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운수 장비, 기계 제외한 대부분을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은 양주체 모두 오전에 2차 전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그 관련된 소재주들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그 외에도 반도체나 엔터주 일부를 매수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던 시장이 10시 5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 반등세가 전개되면서 시장의 낙폭을 축소하는 시도가 나타났지만 말씀드렸던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들면서 외국인 현선물 매도 규모도 확대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 반등이 실패됐습니다. 특히 2시 30분을 지나면서 장중 시장 저점을 하향 돌파했는데 이 이유가 몇 가지 좀 추정을 해본다면 오늘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를 앞둔 경계 심리가 유입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음 달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6월달 FOMC에서 스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지켜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3시 10분경에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이때쯤에 발표된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뛰어넘는 상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지표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다시 자극했기 때문에 한 8.7 정도.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한 8.3인가요? 좀 그랬었는데 굉장히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것도 장 막판까지 좀 시장을 좀 짓눌렀던 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중화권 시장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홍콩 항생지수도 1.85% 정도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약간 경기 부양한 치고는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그 위안화 같은 경우도 달러 대비도 상당히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면서 지금 위안화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매도까지 가세하면서 1290원 초반대로 반등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금일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고 더군다나 전일 현대차 전동화 전략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차와 부품주 강세에 운수장비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수급적으로도 뭐 기관 외국인들이 운수장비를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비금속 광물의 경우에도 조선내화가 장중 상한가까지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에 의료정밀과 섬유의복이 가장 부진했고 항공주도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되면서 온수창고 약세로 이어졌고요. 업종 내에서 해운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흥하해운은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시총 상황에 따라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인터넷주도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도 하락세를 보였고 제약사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의약품도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으로서는 업종별로는 운송장비와 부품 그리고 음식료와 담배가 강세를 보인 반면 통신 방송 서비스나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가 약세를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세린 메인은 안 하고 지금 세린 준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세린 음력 메이라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은 네네네. 하게는 되는데. 음력으로 한다. 근데 공식처럼 쓰여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네. 항상 우리 주식시장이 훈풍이 불고 그쵸. 근데 외국인이 팔면서 환율이 상승을 하면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이 상황이 조금 확실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은 환율은 또 조금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속에서 오늘 다시 이제 한 1,290원 네. 정도까지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했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어지던 원화 강세가 좀 주춤한 모습이다라는 거겠죠. 6월 상반월은 좀 좋았는데 하반월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현대기아차 또 부품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좋은 소식들이 좀 연이어서 있었죠. 네, 뭐 완성차도 괜찮았지만 사실은 뭐 HL 만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비스 같은 대형주들도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 완성차 앤드 그다음에 부품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다 볼 수 있는데 어제 그 현대차가 전일 개최된 그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 데이에서 뭐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109조 4천억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거의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마감 시황에서는 제가 따로 말씀 별로 안 드렸지만 오늘 시황에서는 자동차와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R&D 투자 47조 4천억 그리고 설비 투자 캐펙스에 47조 1천억 원, 전략 투자 14조 9천억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합뉴스에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한 표가 있는데요. 현대차 중장기 투자 계획과 관련된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 전략 투자 관련된 109조 4천억 정도의 2032년까지 투자액이 나와 있고요.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전기차 판매 목표를 올해 33만 대에 이어서 2026년도에는 94만 대, 2030년도에는 20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CEO 인베스터 데이 발표와 비교하면 26년과 30년의 전기차 판매 목표가 각각 10만 대와 13만 대 오히려 상향 조정된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목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지표를 제시를 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판매 목표 달성이 되면은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올해 8% 수준에서 아마 26년까지는 18% 그리고 30년에는 34%까지 늘어납니다. 전기차 비중이 많이 늘어날수록 멀티플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2030년 주요 지역 미국과 유럽, 한국 내에서 전기차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외에도 뭐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도입을 통한 뭐 생산 효율화, 뭐 단가에 대한 부분들, 비용 이야기들, 그리고 국내외 전기차 생산 역량 확대라든지 배터리 관련 전 용역을 아우르는 뭐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어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그 FM 가이드에 따르면은 현대차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1분기가 워낙 좋았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피크아웃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또 나왔던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오히려 환율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죠? 뭐 1,200원대 뭐 중반 이상 이렇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만약에 분기 역대 실적이 나온다면 이거는 뭔가 믹스 개선이나 뭔가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수익성의 다변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39조 9,33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6,089억 원으로 보이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그리고 영업이익은 2.1%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매출액 기준은 25조 5,22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2조 9,800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7% 그리고 영업이익은 3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가이던스예요.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만약에 잘 나온다면 진짜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컨센서스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대기아가 2개 분기 연속 상장사 영업이익을 1, 2위 정도로 차지한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대형주가 여기에서 지금 영업이익단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상장사 중에서는 현대와 기아가 이제 2개 분기 연속, 지난 1분기와 2분기 연속적으로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한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펄업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완성차가 오르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뭐 HL 만도라든지 현대 위아, 그 다음에 뭐 한운 시스템, 뭐 그 다음에 유라텍 화신, 3기, 성우 하이텍 등의 자동차 부품주들도 꽤 좋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삼성증권에서 코멘트가 나왔었는데요. 그 테슬라가 이제 인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도 시장이 굉장히 성장이 높은 시장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인구도 많죠. 근데 수입 관세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23년도로 기준을 본다면 인당 GDP가 2,700달러 예상이 되면서 전동화의 시기에 이미 진입했다고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근데 자동차 수입 관세가 70%에서 100%라고 해요. 엄청나게 관세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공장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가격의 20% 정도 수준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그 전기차 보조금이 있는 거죠. 근데 전력 불안정 때문에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초기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타가 이제 지금 MS가 85%를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24년에 크레타로 EV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6월 20일 날 일론 머스크와 모디 총리가 면담을 하면서 인도 공장 건설, 기가 팩토리 등등 포함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다음 주에 인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한국 부품사가 20년 전에 이미 현대차, 기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동반 진출을 했고 생산 안정화가 이미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인도 현지에 만약에 어떤 공장을 세우면 생산 안정화 관련된 전기차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쪽으로 좀 부품 조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사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인도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주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어쨌든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하면서 이미 테슬라 밸류체인 내에서 합류한 부품사, 그러니까 HL 만도나 성우 하이텍, 서현위아 등이 현재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 들어갈 때 인도 시장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부품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지에서 수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주식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그 오늘 그 배당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당.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녹색 부분이 배당이고 그다음에 회색 부분이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우선주까지 기아까지 이렇게 보여 있는데요. 이제 곧 이제 반기 말이고 현대차가 2분기 이후부터 분기 배당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증권에서는 분기 배당의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년 반기 배당할 당시에 6월에 1,000원, 12월에 6,000원 등 총 7,000원 정도 배당이었고 금년부터 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연간 9,000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분기 1,000원 정도 배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예상하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현대차 보통주 연간 배당 수익률은 4% 중반, 그리고 우선주는 8% 중반, 그리고 기아는 6% 초반 예상이니까 배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그림이죠. 그래서 반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배당의 투자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네, 실적 내뿐만 아니라 이런 배당 관련한 주주 환원책이 같이 좀 들어온다면은 또 외국인의 수급을 자극시킬 만한 요인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서로 반대 방향이거든요. 반대요. 한쪽에서는 우리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배당도 늘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서로 상충된다. 충돌하는 내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 그 조율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현대, 기아차, 자동차 이야기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한 충전 이야기도 굉장히 최근에 뜨겁습니다.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가 거의 국제 표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슈퍼차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테슬라가 뭔가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의 기운을 잡는 것이 아니냐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주가들은 관련된 그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된 충전기 관련 쪽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상당히 극단적인 평가들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GM과 포드에 이어서 리비안도 테슬라가 구축한 슈퍼차저 시설을 사용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리비안이 전일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 NACS 방식을 채택하기로 밝히면서 리비안 고객들이 이르면 내년 봄부터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뉴욕 증시에서 지난 밤에 테슬라가 5.34% 급등했고 리비안도 5.51% 급등세가 사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는데 테슬라의 충전 표준에 합류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중국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면서 인도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역시 추가적인 호재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완성차 업체의 합류가 증가되고 있는 테슬라 충전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포드, 그다음에 GM, 벤츠, 그다음에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리비안도 이제 충전 규격을 테슬라 쪽의 부분들을 채택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충전 사업자도 합류가 증가되고 있는데 차지 포인트나 EV고라는 쪽도 이제 합류를 했고, 그다음에 충전 기업체 합류도 증가되는 게 ABB라든지 트리티움, 그리고 SK 시그넷에 이어서 BTC 파워, 죄송합니다. 네. BTC 파워라는 회사도 합류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으로 테슬라 쪽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만 일단 뭐 그 완성차 중 가운데서는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은 검토 중이지만 초고속 충전 그러니까 800V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한국이 CCS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보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다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포트. 그리고 저속이냐, 그다음에 고속 충전이냐에 따라서도 포트가 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표준화됐다 볼 수는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삼성하고 애플의 그 C 타입 단자 우리 다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단자도 10년, 11년 걸려서 지금 C 타입으로 가는 겨우.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충전 관련된 전기차도 표준화되기가 쉽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로이터 통신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에 관련된 차징 스탠다드를 따라갈 것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는 거죠. 뭐 완전히 뭐 이쪽에 뭐라 그럴까 완전히 기대는 것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표준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지금 최근에 테슬라 쪽에 기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뭐 EU, 유럽 연합과의 뭐 각별한 어떤 뭐 입법 조치, 무역 조치 이런 부분들도 일단 차별적 조치를 가져오지 않도록 굉장히 좀 협력을 하겠다 이런 실질적인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이야기되면서 약간 EU와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테마라든지 리비안 관련주로 되고 있는 모베이스 전자나 뭐 아모그린텍, 우리산업 이런 종목들도 꽤 주가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텍사스가 국가 지원 충전소에 플러그를 포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서 뭐 테슬라가 결국은 좀 승리하는 어떤 그런 기운을 잡았다는 그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텍사스가 전기 자동차 충전 회사가 그 테슬라의 표준과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CCS를 모두 포함하도록 요구하도록 이야기가 된 걸로 보도가 됐고요. 텍사스는 테슬라의 충전 기술을 의무화할 첫 번째 미국 내 주로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아이오와 그리고 미시간과 같은 다른 주에서는 또 변화하는 충전 시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마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에 한 40~50만 개가 더 깔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표준으로 만약에 테슬라가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또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테슬라의 유리한 쪽에 충전기 시장에 대한 뉴스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영증권에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끌어와서 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역시 이제 신영증권에 따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테슬라 랠리가 말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말이 해외 안 쪽에서 된다? 미국 현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테슬라 랠리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라면서 신영증권에서 그걸 이제 좀 분석을 하면서 코멘트를 냈는데 근거가 궁금한데요. 결국은 첫 번째로는 테슬라는 AI 테마주로 인한 개인 매수의 급증에 의해서 급등했다. 연초에는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했는데 갑자기 좀 멀고 먼 아주 먼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AI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순수 전기차 랠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논거로는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나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자극시켰던 이슈이고 실제로 테슬라가 급등한 시기가 엔비디아 컨퍼런스 직후부터다. 그러니까 이제 AI 바스켓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AI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테슬라의 움직임이 거의 같이 동행해서 움직였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 표가 이제 그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이제 한 표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컨퍼런스 직후부터 AI 관련주들 바스켓들이 올라가고 테슬라가 같은 모습의 주가 흐름이 동행해서 나타났다는 게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AI 기대감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연결되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최근 RBC 애널리스트가 AI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테슬라 시총의 70%는 로보택시 하나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자율주행인 FSD는 2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집중돼야 되는 것 같은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정말로 시범적 초기 단계일 분명이고 이미 샌프란 등에서
시장에서 이제 시범 자율주행 등을 하고 있는 알파벳의 웨이모나 그다음에 GM의 크루즈도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지금 자율주행을 뭔가 운행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게다가 챗GPT 오류가 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웹상에서 오류가 나면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 자율주행 오류가 나면 사람이 죽고 다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랑하는 FSD도 손은 현재 뗄 수 있는 정도이지만 전방 주시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이제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차저 관련된 충전 플랫폼 개방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EV 충전 플랫폼 EV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EV고가 테슬라 충전기 같이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EV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부진한 주가가 보이고 있고 테슬라 슈퍼차저에 열광하는 것도 이건 어떻게 보면 인지 부조화가 아니냐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일각에서는 AI로 인해서 테슬라의 EV 자동차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것으로 해석한 시각이 있는데 마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AWS라는 비즈니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새로운 매출원이 된 것과 같은 아마존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AWS와 달리 테슬라의 충전과 에너지 저장, 보험 등 기타 부분은 아직까지는 테슬라 자체의 어떤 자동차 자체 판매와 대비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테슬라의 이제 예상 매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재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파랗게 보시는 가장 큰 부분들이 결국은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부분은 뭐 매출액 전반적으로 뭐 거의 이제 별로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선반영된다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건지. 근데 뭐 작년까지 이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것만 갖고 또 뭐 그게 너무 뭐 반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뭐 우리가 볼 때는 주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그 논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의 진짜 원인은 오히려 따로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알겠는데 따로 있다. 그게 뭐냐면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새로 영입하면서 트위터에 집중됐던 신경을 테슬라에 집중하니까 뭔가 좀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이때부터 뭔가 조금 움직이기 네, 시작했죠. 과거에 뭐 트위터 쪽에 뭘 하니까 자꾸 이제 본업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게 좀 본업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IRA 배터리 보조금을 전 차종이 또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의 자동차 그러니까 테슬라 EV 판매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실적 추정치도 안정화 추세로 접어드는 것 같다. 상향 안정화. 그리고 7월에 발표될 이제 3분기 실적이 분기점이 될 거로 보는데 사실은 테슬라 주가가 당장 실적보다는 항상 뭐 먼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3분기의 실적이 뭐 AI 기대감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테슬라는 하드웨어인 자동차를 파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다시 드러나는 것은 3분기 실적 때 드러날 것이고 결국 시장의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AI 기대감이 만약에 무너져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라. 이렇게 뭐 마지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게 테슬라를 보는 시각이 각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엄청나게 감정 실린 기사예요. 이거 뭐 이분은 최근에 테슬라한테 바쳤던지 oka심장이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 싫어하시거나. 예. 아니면 뭐 샀다 너무 빨리 팔았거나. 그러니까는 이분이 지장했던 부분 중에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AI 바스켓 관련된 AI 이벤트가 오를 때 테슬라가 따라 올랐었다. 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플랫폼 관련된 경제가 확장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만큼 하드웨어가 공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쵸. 또 AWS는 사실은 오픈 소스거든요. 이 클라우드 부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랑 테슬라하고 비교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그 비교의 개념 자체를 이건 잘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분은 아마 최근에 뭔가 테슬라 차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함께 쭉 한번 보실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뭐 이 관련한 어제부터 좀 이야기 문제가 많았죠. 수능 이야기. 맞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우리나라 뭐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그 변별력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또 점수가 비슷해져 버리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굉장히 어렵고
각자의 어떤 자기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그 정부도 사실 풀기가 뭐 이건 정말 아니, 난망한 것 이게 같아요. 수능이 네.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약간 뭐 시기적으로 봐서는 약간 좀 너무 얼마 짧죠? 남지 않은 시기에 조금 급하게 뭔가가 대통령의 뭐 어떤 의지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떤 교육계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뭐 그 공부를 하면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 부분이 뭐 모르겠어요. 좀 혼란스럽겠죠.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도 이제 굉장히 예민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네.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올해 대학 수능 뭐 능력 평가 시험에서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난 19일 당정이 올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해서 배제하기로 일단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 문제의 근간에 킬러 문항이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이것을 이제 청산할 대상으로 특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와 실무 당정 협의를 마치고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일 수 있으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개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별력을 맞추면서 뭔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이 교육주 관련해서 뭐 상장사 중에서도 엇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중고 교과서 발행 사업, 그러니까 근본적인 공교육과 관련된 교과서 베이스에 뭔가 뭐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발행 사업을 하고 있는 비상교육이나 그다음에 초중고 교과서 발행 사업을 하고 있는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그래서 그랬군요.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이렇게 입시 학원과 관련된 사교육 쪽에. 네, 사교육 쪽에 어떤 교육업체든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이런 식의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긴 한데 참 저도 어려워요. 저도 뭐 교육 문제는 그러니까요. 감히 이제 주식시장으로는 끌어와서는 안 되는 맞아요. 주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뭐 수능을 준비했던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은 뭐가 이번에 어렵게 출제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나와도 너무 그 스트레스가 정말 과도하게 컸는데 이제 뭔가 요 내용이 또 수능을 한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많은 우리 또 수험생 친구들이 또 이것이 힘들 것 또 같아요. 너무 여론에서 우왕좌왕하게 그쵸. 형성된다는 네, 부분이 지금도 보니까 이거는 채팅창에 그냥 전문가 다양하게 집단에서 더 심사숙고하고 네. 그 내부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정상적 경로로 이제 가야지 좀 잡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를 툭 던져놓고 나서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라고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2명이 있는데 뭐 어린아이 둘째 아이 이제 초등학생인데도 이렇게 뭘 그러니까요. 보면은 되게 걱정이 어려워요. 내가 그 나이 때 내가 만약에 이걸 받아들였으면 요즘 아이들 교과서가 예, 되게 이걸 신춘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지?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지? 그래서 저희 아이는 되게 책을 많이 읽히거든요. 사고력을 계속 책을 많이 읽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물어보는 어떤 것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좀 캐치할 수 있잖아요. 주제 푸는 파악할 것은 때. 그 다음 문제고. 예, 그러니까 일단 질문 자체가 제가 좀 느끼기에는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또 느꼈던 그때 학습 난이도 질문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풀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뭐 시장에 대해서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약간 그러니까요. 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만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학생들이 정말 어느 정도 피해가 정말 이게 뭐 피해 보지 않도록 좋은 어떤 환경에서 시험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 좋은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네네. 생각입니다. 네. 전 교육은 모르면 3번으로 찍었어요. 교육은 돈벌이 대상이 돼서는 안 그럼요. 되니까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유화학 쪽에 있어서의 섹터 하락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배경이 좀 있었죠?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만연해 있었잖아요. 금리도 인하했지.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뭔가 또 나올 거야라고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이 지난해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5월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뭔가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 실적 펀더멘탈 베이스가 상당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 업종,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특히 화학, NCC 업종들이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좀 서로 이제 어떤 증권사 리서치마다 약간 그 업황에 대한 어떤 분석이 좀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리바운딩이 나올 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리바운딩이 나오더라도 근본적으로 펀더멘탈리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정도의 리바운딩이기 때문에 25년 이후까지도 굉장히 업황이 좋지 않을 거로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상당히 좀 엇갈리는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에서 아시아 화학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 자료를 오히려 또 키움증권에서 냈습니다. 그 키움증권에 따르면 S&P 글로벌 서울 포럼에 참관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의 시사점이 결국은 아시아 쪽 내의 화학 시장은 낙관하기 이르다는 그 판결을 분석을 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 6월 20일 S&P 글로벌의 서울 포럼에서 아시아 올레핀 전망을 굉장히 다소 부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수요를 상회하는 공급량 증가 때문에 22년 하반기부터 적어도 최소한 24년까지 업황 바닥이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라고 했고요. 한국의 NCC 수익성 정체 구간이 2분기를 기점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약 4억 5천만 톤의 에틸렌 신증설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캐파의 약 70% 수준까지 이제 캐파 증설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전체 캐파의 약 2배까지 증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또 약 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가 증설이 된다고 합니다. 뭐 현재 스케줄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수요는 약 2,600만 톤 정도 증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중장기 아시아 화학 전망에서 발견된 부정적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재료에서 아마 그 에탄가스의 공급 증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에탄가스의 풍부한 생산량, 즉 상대적으로 에틸렌 코스트 커브상 미국의 경쟁력 우위가 장기적으로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같은 아시아 NCC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소스에 기반한 중국 NCC가 또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의 NCC 가격 대비 가격에 대한 경쟁력 우위에 있다. 중국 쪽에서 훨씬 더 싸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뭐 나프타 같은 수요 성장이 상당히 높은데 아시아 NCC의 원료인 라이트 나프타의 원료 대비 프리미엄 구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는 NCC 업체들의 원재료의 상승 압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제 에틸렌의 증설을 상회한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프로필렌 증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황의 약세가 두드러질 거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라는 리포트를 꽤 긴 리포트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들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업황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주가들이 오늘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개별 종목 가운데 영화, 우리 또 박근영 부장님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CJCGV가 결국엔 대규모 자본학중에 나섰는데 그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그 오후에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증자 소식이었기 네. 때문에 어제는 제가 소개를 못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인데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5,700억 규모니까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관련된 3자 배정 현물 출자 이 부분도 4,500억 정도 되니까 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4DX라든지 스크린X와 같은 프리미엄 특별관 매출 비중이 2019년에 16%대에서 현재는 31%로 급증했기 때문에 아마 영화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특별관 투자가 좀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뭐 스마트 시네마 그다음에 VFX 등의 IT 솔루션 사업 확장까지 합쳐서 일종의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공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관련된 CGCGV 쪽에서의 이번에 증자 관련된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자료를 이렇게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극장 운영의 뭐 첨단화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 사업의 고도화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VFX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극장을 또 많이 안 가는 이유는 OTT라든지 이제 다른 별도의 뭔가 또 많이 서비스가 하죠. 되고 있고 그렇죠. 또 티켓 값이 많이 올라서 약간 좀 뭐 가는 것에 대한 아쉽다.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뭐 4명 정도 가족이 가면 거의 1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이 들고요. 10만 원이요?
그렇죠. 티켓값 티켓 한 가격 15,000원, 17,000원 하고 그쵸. 팝콘 좀 먹고 4명 가면은 그러면 넷플릭스 1년치 구독료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본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최근에 극장을 가는 이유는 이제 대화면이라는 장점하고, 소리. 예, 그다음에 뭐 사운드 맞습니다.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집에서 느낄 수 없는 뭐 예를 들어 4DX라든지 네. 3D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장점은 있는데 최근에는 집에 이렇게 뭐 화면도 되게 TV도 많이 커져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뭐 큰 화면을 또 많이 보시는 형태에다가 더군다나 뭐 조금 더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뭐 50인치대가 좀 많이 보신다고 하면 최근에는 뭐 70인치, 80인치도 뭐 LCD 기준의 어떤 그런 뭐 TV들은 굉장히 좀 또 가격이 또 살만한 가격대에 와 있고 올레드 TV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4,500만 원대 정도까지는 70인치대가 내려와 있거든요. 점점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면이 결국 뭐 80인치, 100인치대 정도의 뭐 TV 같은 걸 집에서 놓고 본다면 OTT라든지 다양한 어떤 뭐 좀 싼 가격의 컨텐츠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면서 컨텐츠를 많이 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극장에 대한 어떤 그런 발길들이 과거보다 보기가 볼 것이 별로 없었던 시대보다는 조금 더 다양화되기 때문에 조금은 쉽지 않은 거고 말씀드렸던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 저항이 사실은 한 2-3시간 시간을 보내기에 과거에는 데이트할 때 한 2명 정도 극장에서 한 2-3시간 부담이 없었던 시절이 꽤 네.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2명 데이트만 해도 뭐 거의 뭐 꽤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 뭐 우리가 패키지 뭐 팝콘 뭐 이렇게 먹으면 거의 그것도 한 15,000원, 2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 뭐 티켓 가격 사면 한 6-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은 또 좀 좋은 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템퍼관이라든지 그쵸. 뭐 좀 약간 넓은 이렇게 뭐 자리 좌석관, 좋은 거. 예, 뭐 네. 특별관 들어가면 2명 가도 거의 10만 원 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3시간 하기에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다른 뭐 장소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거나 뭘 하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거니까 조금 이제 약간 경계감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CGV 같은 경우는 전일 시간에 이제 10%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하한가,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주당 1.4주나 배정하는 유증의 발행가가 전일 종가의 거의 반토막인 7,000원대 정도로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이제 미래청사진을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 발행 주수의 140%가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 이제 유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증자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버행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게 이야기를 해도. 더군다나 이제 뭐 재무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해외 쪽 사업부에서 쉽지 않은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CGV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번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정말로 뭔가를 보여줄지 증자를 하고 뭔가 회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정말 개선되는 모습이 보일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GV도 안 좋다 보니까 다른 극장 관련주도 꽤 많이 빠졌는데 저도 이제 어제 이제 6월에서 8월까지가 극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방학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대작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어제 이 마감 시간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영화 보셨어요? 플래시를 봤어요. 아이맥스관에서 꽉 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평일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6월달에 뭐 인디아나 존스 아마 헬슨 포드 옹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인디아나 존스도 나오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류승환 감독의 영화라든지 네. 여러 이제 대작들이 또 국내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관련이라든지 네. 그 외에도 이제 대작들이 꽤 이제 방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기이기 때문에 영화 관련주가 많이 빠져 있으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주식으로 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CGV가 이렇게 딱 터지고 나니까 다른 극장주들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팬데믹 사이로 우리가 약간 삶의 패턴이나 이 습관이 많이 달라지면서 이 관련한 산업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패턴이 생겨났는데 사실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이 아니고 F&B로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코로나 때 안 먹던 버릇이 생겨서 이제 그걸 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팝콘 이런 거 안 먹는 게 그런가요? 무조건 저는 가서 먹었었는데 이제 안 먹어도 아무렇지가 않아가지고 예전에 막 마스크 쓰고 보고 하던 게 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안 먹게 되는 그 습관이 또 무섭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네. 과연 또 근데 영화 사실은 생각- 뭐 극장은 F&B의 수익이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먹거리를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치킨도 팔고 피자도 식당인가요? 팔고 그렇게 해야죠 뭐 이제 티켓으로 안 되니까. 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는 영화 매니아이거든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
또 이제 뭐 어떤 투자 관점에서도 가기도 하지만 영화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좀 있긴 해요. 집에서 아무리 뭐 OTT가 싸고 그래도 집중해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다르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이게 보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과거보다 이렇게 몰리는 어떤 부분들이 좀 확실히 적어지고 국내 뭐 어떤 작품들도 이렇게 이번에 나온 범죄도시 세 번째 시리즈 말고는 최근에 흥행작이 별로 없었죠. 두드러지게.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어떤 뭐 작품들이 또 흥행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뭐 해외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국내 상영작들도 살아나야만이 또 이제 제작사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뭐 꼭 영화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영화 어떤 작품이 어떤 제작사 상장사에 어떤 제작사가 또 연관되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작사 관련된 상장사들도 한번 꼼꼼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도 엄청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얼마예요? 비트코인 3,000 네네네. 달러 넘었죠?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블랙럭이 미국의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Shares 비트코인 신탁 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제도권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신에 따르면 피델리티, 찰스 슈왑, 그다음에 시타델 증권 등도 함께 지원하는 신규 가상자산 거래소인 EDX 마켓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등의 4개 가상자산 거래를 또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은 오늘 11시경에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 7% 넘게 급등하면서 뭐 이렇게 28,84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 이것들이 뭔가 제도권에서 수급적으로 뭔가 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근데 이것도 결국 어떤 테마성 움직임이겠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보기에도. 이게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허용이 된다면 블랙럭이 그거를 첫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지금 비트코인이 주가가 가격이 급등하면은 시장은 어떨까요? 이제 수급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네. 때문에 또 그쪽으로 네네. 수급이 또 갈 수 있죠. 비트코인이 너무 화랑이면 그냥 일반 그냥 주식 에코티 쪽에서는 또 빠져나가서 비트코인 쪽으로 일부의 수급은 결국은 쏠리죠. 개인적으로 분할하겠죠. 내가 뭐 주식만 보다가 비트코인을 뭐 10%든 20%든 뭔가 내가 포트폴리오 상에 집어넣는 포트폴리오 짤 수가 있으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배당 매력이 뿜뿜 나오는 네. 보험주도 좀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까 이제 뭐 현대기아그룹도 배당 이슈가 좀 이제 시장에서 언급이 됐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다른 지도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조정받다 보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보험주들이 오히려 배당 매력이 좀 부각된다라는 이제 커멘트가 나오면서 다소 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최근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보험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불확실성이 굉장히 복잡한데 보험주를 보는 관점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본다면 배당에 좀 집중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에 대한 투자 결정에 대해서 주요 변수로 작용했던 IFRS 17이 드디어 적용이 되고 첫 분기 데이터가 발표됐지만은 뭐 불확실성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뭐 2024년 초까지는 이익이나 배당 그리고 감독 당국의 기조 등에 대한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업종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불확실성은 결국은 리턴, 그러니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약간 이제 반대로 본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이제 IFRS 17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게 결국은 2분기가 아닌 3분기에 확인해야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의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커지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결국 이번 조정이 끝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반추해 보면 IFRS 17 적용에 따른 ROE 재고가 단순한 회계적 변화로 폄하됐기 때문에 그 폄하의 근거는 사실은 실질적인 보험사의 실질은 동등한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바뀐 거지 실질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용된 제도에 대해서 수정을 거해도 실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이 변하지 않으면 재무적인 영향은 결국은 뭐 경험 조정으로 균형을 찾을 것인데 이렇다 보면 결국은 제도화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투자 관점을 단순화한다면 펀더멘탈리 배당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는 배당 가능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KICS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급 여력 제도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현 시점에 DPS 추정치는 불확실 확률 변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 배당 관련된 지급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래서 회사 관련된 투자 매력이 높은 회사를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런 관점에서는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삼성생명의 기본적인 재무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높고 이와 관련해서 기대 배당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다는 리포트를 썼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각 보험사별, 그러니까 아마 한화투자증권에서 본인들이 커버를 하는 종목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 관련인데요. 대부분 보면 종목들마다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뭐 DB손보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순이익 컨센서스가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리 다른 이익 조정치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IFRS 17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다면 근본적으로 펀더멘털리 배당에 집중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보험주 관련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